네, 22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년 9월까지도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유럽 지수가 1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우려들도 일축했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나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의 버블 우려도 일축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부터 일단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돈이 늘어나니까 유동성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을 포함한 이런 가격들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채권시장 쪽으로는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가고 있지만 주식시장 쪽으로도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4주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선진국 쪽에서는 단연코 서유럽 쪽의 자금 유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들, 그 외 여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머징 쪽에서는 이머징 전체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일부 돈이 이탈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고 여타 지역 쪽에서 또 돈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돈이 유입되는 양상. 그래서 이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효과가 실제로 주식시장에도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네. 것은 뭐냐면 유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준비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로 약세 효과가 대부분의 제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수출 증가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EU의 산업 생산 동향을 보시면 월별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플러스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Y2Y, 즉 연대연으로 보더라도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둥글게 상방향으로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로화 약세에 따른 제조업의 긍정적인 효과, 수출 증가 효과와 함께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그 효과는 유럽 기업들 그리고 유럽 경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인데요. 양적 완화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결부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의 잠재 성장률이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살펴봤을 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것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좋아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평균 잠재 성장률을 1.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는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끼어 있었으니까 조금 더 낮아진 것일 뿐 추세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노동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성장할 때는 노동 요인과 함께 자본 요인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본 요인은 크게 변동이 없고 이 생산성 요인 자체도 크게 변동이 없는데 노동적인 요인과 함께 생산성 요인이 줄어드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 경제에서 꾀해야 될 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노령화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정부도 빚쟁이, 기업도 빚쟁이, 개인도 빚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이자율의 함수이고 또 실제로는 이 빚의 함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성장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럽 경제, 선진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자금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자금 공급과 함께 중장기적인 자금 공급도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지금 LTRO나 MRO도 보시면 항상 이 자금이 투입될 때와 투입되지 않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가 뚜렷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9월까지는 시장이 크게 밀리거나 부담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지나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또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양적 완화 분명히 효과도 있지만 그 한계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시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중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뭐 9월까지는 아닐 거고,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유동성들이 저가 매수라도 해준다면 바닥은 다져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크게 두려워할 만한 요인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외국인 국적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팔았던 유럽계 자금들이 2월부터 매수로 확 돌아서고 있는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고요. 중동 쪽만 팔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 중국, 그다음에 유럽 쪽도 돌아섰고요. 꾸준하게 사고 있었던 미국도 매수 금액을 확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손만 뒤집으면 배신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성질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뭘 찾아야 되느냐? 여전히 또 똑같은 뻔한 대답이 되겠지만 지금 투자를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게 뭡니까? AIIB, 그러니까 중국 투자와 관련된 1대1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것이 여전히 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 전략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를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유동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나아지는 종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1대1로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보도록 하죠. 앞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단원과 오리온의 흐름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업계들이 일단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흐름부터 분석을 해주시죠. 글로벌 식품업계가 지금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치고 내려왔거나 아니면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고가가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 수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핵심은 새로운 시장, 이머징 마켓. 과거에 이제 우유를 먹지 않거나 요구르트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요구르트를 팔기 시작하면서 매출 자체가 증가하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작년까지는 미국 식품 기업들의 전반적인 약진이 가장 시장의 화두였다면 올해 들어서는 그 그림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환율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 오늘 화두를 던졌던 단홍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최근 발견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 네슬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수준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금방금방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의 뚜렷한 모습이 최근에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쪽은 좀 흐름이 다르죠. 고가 수준에서 많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최근에 확연하게 뭐 코카콜라를 포함해서 타이슨 푸드라든지 몬스터 비버리지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 뭐 켈로그를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 들어선 환율 효과로 인해서 신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의 역효과를 받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식품업계 가장 큰 아이디어는 신시장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데 짧게 보면 환율 효과로 인해서 달러 베이스는 밀리고 유로 베이스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생필품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유니레버와 P&G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런 것이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식품업계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에 따라서 또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일부 기업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식품업계, 그 안에서도 오리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리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리온의 주가가 무엇에 의해서 가장 크게 움직였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 러시아 많이 얘기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서요. 뭐 이쪽은 앞으로 그냥 커지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메인은 국내는 정체, 중국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매출액의 증가와 함께 오리온 주가 항상 함께 갔습니다. 그럼 올해 과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를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게 그동안 중국에서 5년간 성장률, 평균 성장률을 봤더니 오리온만큼 성장한 기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도 잘할 거다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근거가 떨어진 과거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을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 충분 조건이 불분명한 그런 이 명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이 꼭 미래 성적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오리온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판관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안정적인 유통망이 형성이 되면서 유통망과 프로모션 비용들이 줄어드는 것이 이번에 실적 호조의 가장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매출단이 늘어나지 않고 이익만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속도가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에 대해서는 지금 15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까지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인 국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의 비중이 많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실적을 보장할 수가 없는 만큼 주가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시장에 관련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네, 한 주의 중반은 또 수요일장을 넘어서면서 목요일 시장 앞두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